이 인도를 약간 쉽게 생각하고 정복하기로 했던 것이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알렉산드로스의 이 인도 원정 자체가 어쩌면 원정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바카세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완벽하게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이제 그의 눈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엄청나게 넓은 땅도 이제 차지하게 되었고, 또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거든요. 고대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를 쌓기 위해서는 비옥한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는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는 당대 최고의 곡창지대를 두 개나 갖고 있던 나라였어요. 당연히 이것을 기반으로 엄청난 황금과 보물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드로스 밑에 있던 그의 장군들과 부하 장병들은 페르시아 정복전쟁 이후에 더 이상의 정복전쟁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충분한 땅과 황금을 얻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누구냐? 정말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 당대 최강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8년 만에 모두 무너뜨리고 고대 최고의 명장이자 전쟁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그런 인물이죠.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나는 이 세상을 모두 정복하고 진정한 신의 아들임을 반드시 증명해내고 말 것이다.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엔 세상의 끝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다. 이처럼 알렉산드로스는 절대로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던 왕이었어요. 결국 부하들의 기대와는 달리 알렉산드로스는 이 페르시아 제국 정복에 만족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결국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더 동쪽에 있던 지역, 즉 인도 지역까지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실 알렉산드로스가 살던 이 고대 시대는 굉장히 문명 자체를 갖고 있던 나라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이 지구촌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세계관이 작았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당시 알렉산드로스와 그 그리스인들은 이 세상의 동쪽 맨 끝이 인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게다가 그 인도조차도 원래는 엄청 인도가 큰 나라잖아요. 근데 이 인도를 그렇게 큰 나라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의 파키스탄 정도의 그런 적당한 크기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 인도를 약간 쉽게 생각하고 정복하기로 했던 것이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알렉산드로스의 이 인도 원정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무모한 원정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알렉산드로스와 그리고 그의 젊은 장군들 그리고 부하 장병들 사이에 점점 갈등이 커지게 되는데요. 8년 동안 왕을 위해 미친 듯이 싸웠고 이제 세계 최강 페르시아 제국까지 정복했는데 또 싸운다고? 이건 좀 진짜 아니지 않나? 이렇게 동쪽으로 계속 전진하는 동안 알렉산드로스의 병사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던 와중에도 알렉산드로스는 이 동쪽으로 계속 진군을 하여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인더스강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일단 이 인더스강은 이 중앙아시아와 인도 지역을 경계로 나누는 어떤 그런 큰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 중 하나가 바로 인더스 문명이죠. 이 인더스 문명이 탄생한 지역도 바로 인더스강 지역인 것이죠. 이렇게 유서 깊은 인더스강의 북쪽 지류가 있는데 이 북쪽 지류를 히다스페스 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는 인더스강의 북부 지류인 히다스페스 강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다스페스 강은 인도의 북부 지역인데 이 인도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포로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포로스 왕과 알렉산드로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어떤 큰 전투 중에 마지막 전투를 할 수 있는 이 히다스페스 전투가 이 포로스 왕과의 대결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원전 326년 5월 히다스페스 강가에서 알렉산드로스와 인도의 포로스 왕이 마주하게 됩니다. 양쪽 군대의 규모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알렉산드로스 군 측은 보병 4만 그리고 기병 4천으로 총 4만 4천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북부의 왕 포로스의 군대를 살펴보면 일단 보병은 3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정, 그리고 기병은 6,000기, 그 다음에 덧붙여 특수부대가 있었는데 전차 500대와 코끼리 400마리로 총 4만 8천에서 5만 명가량의 병력이 포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알렉산드로스는 상대 병력의 규모를 듣자마자 굉장히 기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 사실 알렉산드로스는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전투를 페르시아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마치 지금의 중국처럼 약간 인해 전술이 주 전법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제국과 싸울 때는 항상 자신이 훨씬 더 적은 수의 병력으로 페르시아의 어떤 대물량 공세를 이겨내야 했던 그런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가 자신과 어떤 비슷한 병력의 규모로 도전을 해온 것이고, 게다가 알렉산드로스는 이미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까지 정복을 한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는데 그 명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했던 이 포로스 왕의 기백과 도전 정신을 굉장히 높이 산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규모의 군대로 도전해오는 적은 처음이구나. 하하, 즐겁다 즐거워. 인도의 왕 포로스여, 이 알렉산드로스가 당신의 기백에 맞춰 전력으로 상대해주마. 하지만 북부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이 포로스라는 인물도 결코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히다스페스 강은 폭이 1km가량 되는 생각보다 큰 강이다. 이곳을 건너기 위해서는 깊은 수심과 물살을 이겨내야 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강을 건너자마자 아직 대열을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공격을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포로스의 군대는 코끼리 200마리 부대를 앞세워서 알렉산드로스가 주둔해 있는 본진 바로 강 건너편 맞은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로스가 히다스페스 강을 건널 경우에 바로 노리고 있다가 코끼리 부대 200마리를 앞세워서 이 강을 건너는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를 짓밟으려는 의도였죠. 그리고 이러한 포로스 왕의 의도 역시 알렉산드로스가 모를 리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알렉산드로스는 일명 허허실실 작전을 펴게 되는데요. 여기서 허허실실이란 상대의 방심을 이용해서 실익을 챙겨 먹는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상대의 방심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알렉산드로스는 일단 자신의 군대를 두 개의 부대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군대를 제1군과 제2군으로 양분한다. 제1군은 나 알렉산드로스의 지휘 아래 기병을 주 전력으로 한 발빠른 부대 위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제2군은 일단 본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추후 내가 신호를 내리면 그때 강을 건너 같이 협공하도록 한다. 자, 이렇게 제1군과 제2군으로 군대를 양분한 알렉산드로스는 제1군은 자신이 맡았고 2군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장인 크라테로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2군은 원래 위치였던 본진에 그대로 주둔하게 되고, 이 2군은 포로스 왕이 보이는 가운데 꼼짝 않고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자신은 발빠른 제1군을 이끌고 본진을 떠나서 히다스페스 강 북부 지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알렉산드로스는 제1군을 이끌고 이 히다스페스 강 북부 지역을 이곳저곳 쑤시면서 계속 강을 건너는 척 신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그 알렉산드로스의 본진 바로 강 건너편에서 알렉산드로스가 강을 건너기만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던 포로스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도대체 알렉산드로스는 언제 강을 진짜 건너는 것이냐? 위치도 계속 바꿔서 시도를 하고 있으니 도저히 감을 잡기가 힘들군.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구나. 사실 알렉산드로스의 이러한 움직임은 포로스가 강을 건너는지 마는지 헷갈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사실은 알렉산드로스가 진짜 강을 건너기 좋은 지점을 찾고 있던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지점을 찾아본 끝에 진짜로 강을 건널 만한 좋은 지점을 찾게 된 것이죠. 좋았어. 드디어 강을 건너기 좋은 장소를 찾았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강의 폭도 좁고 물살도 약하군. 포로스 왕이 알아채지 못하게 우리는 밤중에 몰래 빠르게 이곳을 거두도록 한다. 모두들 준비하도록.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제1군은 히다스페스 강의 지류가 흐르던 북쪽 지역에서 밤중 도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건너고자 했던 지점이 강의 건너편이 아니라 강의 중간에 있던 어떤 섬과 같은 모래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톱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는 이 폭이 좁고 물살이 약한 곳이 바로 강 건너편인 줄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겼군.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나 알렉산드로스가 앞장서겠다. 모두들 최대한 빠르게 나머지 강을 건너 반대편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당황한 상태였지만 이 모래톱에서 알렉산드로스가 가장 앞장서서 다시 건너편으로 빠르게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도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강을 건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게 되고, 시간도 지체가 되면서 병사들이나 말이나 장비들도 일부 떠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죠.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제1군은 결국 힘겹게 히다스페스 강의 지류를 건너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알렉산드로스가 간신히 강을 건너는 사이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면서 인도의 북부왕 포로스도 결국 이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포로스 왕 몰래 강을 건너고자 했던 이 원래 알렉산드로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 것이죠. 알렉산드로스 녀석, 우리 몰래 강을 건너려고 했군. 나의 아들아, 너에게 당장 발빠른 기병 2000기를 주겠다. 알렉산드로스는 강을 건넌 직후라 상당히 지쳐있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군에게 타격을 주고 오거라. 이렇게 해서 포로스의 아들이 이끄는 기병 2000기와 막 강을 건너서 아직 전열이 재정비되지 않았을 수 있는 알렉산드로스 제1군이 전초전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 외로 알렉산드로스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사실 보통의 군대였다면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군대가 혼란에 빠지거나 전열이 흐트러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하지만 전쟁의 신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남달랐던 것이죠. 굉장히 힘겹게 강을 건넌 직후였지만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전혀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고 완벽한 조직력을 선보이면서 빈틈이라 생각하고 쳐들어왔던 포로스의 아들과 그의 기병 2000기를 완벽하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포로스 왕도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원래는 코끼리 200마리를 단단히 앞세워서 강을 건너는 알렉산드로스를 기다렸다가 바로 짓밟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은 틀어졌군. 이미 알렉산드로스의 제1군이 북쪽에서 강을 건너 이쪽으로 남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제2군 같은 경우 아직 본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결국 우리도 군대를 양분해서 양쪽을 상대하는 수밖에 없다. 주 전력군은 나 포로스를 따라 북쪽에서 남하하는 알렉산드로스를 맞이하도록 한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언제나 이 포로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포로스가 드디어 움직이는군. 이 순간을 기다렸다. 포로스는 코끼리와 낫전차 등 덩어리가 큰 부대들이 많기 때문에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장점인 스피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포로스의 양쪽을 공격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이끄는 제1군을 또 한 번 양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기병과 또 발빠른 해병대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기병을 이끌게 되고 나머지 부장들에게는 해병대를 맡겨서 기병은 포로스 군대의 오른쪽으로 그리고 해병대는 왼쪽으로 파고들면서 양 갈래로 나뉘어서 포로스의 군대를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양쪽으로 포로스의 전진 부대를 압박하는 사이 본진에 있던 크라테로스는 드디어 강을 건너 포로스 군대 뒤를 치도록 한다. 알렉산드로스의 작전은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되었고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둔했던 포로스의 군대는 알렉산드로스의 세 개로 나눠진 부대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결국 세 방향에서 포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알렉산드로스의 예측과는 달리 정말 코끼리 200마리가 아주 용맹하게 싸우면서 예측 불허의 힘을 발휘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렉산드로스 군대의 포위 공격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포로스의 군대는 하나둘씩 쓰러지게 되었고 코끼리 부대 역시 200마리 중에서 80마리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인도의 북부 지역의 왕 포로스는 수많은 상처를 입고 정말 자신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우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결국 포위망이 점점 더 좁혀지게 되고 포로스 왕은 상처를 입고 싸우다 지친 나머지 기절을 하게 됩니다. 남은 80마리의 코끼리 부대 역시 포로스 왕이 쓰러지게 되자 모든 코끼리가 무릎을 꿇고 항복 의사를 표하게 되죠.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리우스 3세와는 달리 인도의 북부왕 포로스는 정말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알렉산드로스는 적잖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포로스 왕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포로스가 대답합니다. 끝까지 나를 왕으로서 예후해달라. 죽더라도 왕으로서 당당하게 죽고 싶다. 알렉산드로스는 끝까지 명예를 갖고 당당한 이런 포로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좋다. 당신을 인도 북부의 왕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주지. 당신의 영토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포로들도 풀어주겠다. 대신 나 알렉산드로스와 피를 맺은 형제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인도 북부 지역의 왕 포로스는 알렉산드로스와 동맹을 맺게 되면서 알렉산드로스의 북부 인도 원정은 무사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왜 인도 원정을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히다스페스 전투에서 북부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포로스 왕을 물리치고 이제는 그 포로스 왕과 동맹을 맺게 된 알렉산드로스.
드디어 본격적인 인도 원정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일단 인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포로스 왕이 알렉산드로스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왕이시여, 이곳을 지나면 인도의 중부 지역으로, 그곳은 난다 왕국이란 나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난다 왕국은 20만 이상의 병력과 8,000대의 전차, 그리고 6,000마리의 코끼리 등 정말 대규모 군대를 갖고 있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당시 인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거의 정보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포로스 왕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인도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 아니던가? 대제국 페르시아도 손에 넣었는데 인도 정도야 식은 죽 먹히겠지. 나 알렉산드로스는 빠르게 인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인도 원정에 대해서 조금은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인도 원정은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병사들의 종군 거부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종군 거부가 과연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즉 군대가 파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적의 군대로 불리웠던 알렉산드로스의 병사들은 파업을 했던 걸까요? 저는 일단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미지의 세계, 인도에 대한 두려움이죠. 일단 당시만 하더라도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야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의 이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이 그리스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가까운 지역이었던 어떤 지중해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페르시아 같은 중동 지역은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먼 지역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지의 세계 영역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인도는 그리스나 어떤 페르시아와 달리 기후가 굉장히 습한 지대고 정글이 많이 있었고 또 막 대규모 코끼리 부대 이런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상대했던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상대라는 느낌을 주었겠죠. 그리고 덥고 습한 전혀 다른 기후였기 때문에 풍토병이라든지 전염병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 병사들에게 점점 공포감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바로 이제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졌다입니다. 자, 원래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병사들은 굉장히 척박하고 무시받던 나라인 마케도니아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정말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세계 최강의 대제국이었던 정말 황금과 보물이 넘치는 페르시아 제국까지 집어삼켰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의 병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정복 전쟁을 어떤 할 이유나 명분을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 페르시아까지 우리 발밑에 들어왔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저 미지의 세계인 인도까지 정복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8년 동안 전쟁만 하면서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고. 이제 우리도 좀 황금을 누리면서 좀 쉬엄쉬엄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아마도 병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열정이 정말 가득한 천재적인 리더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과의 어떤 괴리감, 이것인데요. 쉽게 말을 하면 일단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재적인 명장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꿈이 크고 이상이 큰 그런 야망을 가진 사나이였죠.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는 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라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진 알렉산드로스는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8년 만에 대제국 페르시아를 점령한 것은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예를 들면 저 같은 어떤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빡셌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 알렉산드로스는 정말 위대한 정복자인 것은 분명해. 하지만 과연 그는 어디까지 정복 전쟁을 할 생각일까? 우리는 그를 따라 전투를 하면 언제나 이기지만 그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고 빡셌던 것도 사실이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전쟁을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 알렉산드로스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끝도 없는 정복 전쟁을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단 한 번의 전투에서도 패배한 적이 없고 무려 8년 만에 대제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드로스의 인도 원정은 어떤 전투의 패배가 아닌 말 그대로 자신들의 병사들의 종군 거부로 인해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8년 동안 함께 싸우면서 정말 척하면 척할 수 있는 그런 전우와도 같은 자신들의 병사들에게 종군 거부를 당하면서 인도 원정을 좌절한 알렉산드로스. 쉽게 생각했던 인도 원정이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서 알렉산드로스는 새로운 묘안을 내놓게 됩니다. 당장 인도 원정은 힘들어졌군.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많은 남자다. 이렇게 된 이상 페르시아로 쉽게 돌아가면 재미가 없다고 할 수 있지. 나 알렉산드로스는 돌아갈 땐 돌아가더라도 조금 더 미지의 땅을 개척하면서 회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로 회군을 할 때 원래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더스강 남부로 돌아서 회군하도록 한다. 인더스강의 끝에 과연 바다가 있을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길이 결코 심심하지만은 않겠군. 하하, 알렉산드로스가 만약 원래 왔던 길인 북부 인도에서 다시 중앙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면 원래 자신들이 개척해놓은 길로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쉬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2개월이면 회군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길인 북부 인도에서 인더스강 남쪽으로 남부 지역을 쭉 훑으면서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페르시아까지 가는 이 먼 길은 새로 개척하는 길이기도 했기 때문에 무려 1년 정도가 걸리는 대장정이었어요. 게다가 이 인더스강 남부 지역은 또 인도의 소수 민족들이 자잘하게 다스리고 있던 땅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이 인더스강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인도의 소수 민족들과도 자잘하게 전투를 치르게 되고 이 와중에 또 자신의 가슴에 화살을 맞게 되면서 정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기도 하였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지의 길이었기 때문에 경로를 잘못 선택한 나머지 정말 물이 없는 뜨거운 사막을 지나기도 했는데요. 이 사막을 지나는 길에서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떨어진 정말 뜨거운 이 사막 한가운데 병사들이 작은 물 웅덩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딱 한 바가지 나올 만한 물 웅덩이군. 일단 이 물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군 알렉산드로스 왕께 갖다 드리자. 병사들은 말 그대로 딱 한 바가지만의 그 소량의 물을 정말 귀하게 모아서 알렉산드로스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이 물을 받은 뒤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그대로 모래바닥에 쏟아버리게 되죠. 나만 이 물을 마실 수 없다. 우린 모두 함께 가는 것이다. 물이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이지만 나는 그대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병사들은 무사히 사막을 지나서 결국 페르시아로 잘 복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자, 페르시아의 수도 중에 하나인 수사로 돌아온 알렉산드로스는 정복 전쟁을 하느라 그동안 미뤄놨던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알렉산드로스가 인도 원정을 떠났던 사이에 수많은 페르시아의 지방 장관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알렉산드로스는 이 부분부터 바로잡기 시작하죠. 나 알렉산드로스는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믿음을 저버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다. 결코 용서할 수 없지. 모두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부패한 페르시아 지방 관료들을 척결하였고 그 뒤에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인의 융합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여성과 또 마케도니아의 남성의 대규모 결혼식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우리 마케도니아는 작은 나라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크고 인구도 굉장히 많은 나라지. 당연히 이런 대제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마케도니아인뿐 아니라 다수의 페르시아인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지 말고 페르시아인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나부터 앞장서겠다. 페르시아 여성과 결혼을 하도록 하지. 사실 이러한 알렉산드로스의 생각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들었다면 어느 정도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개방된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고대 사회였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또 계급주의와 선민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러한 알렉산드로스의 생각은 좋게 말하면 시대를 앞서간 생각이었던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너무 급진적인 방식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알렉산드로스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은 결국 그가 죽은 뒤에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으로 결국 꽃을 피우게 되죠. 자, 페르시아로 돌아와 어느 정도 정비를 마친 알렉산드로스. 이제 그는 새로운 원정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인도 원정은 병사들의 종군 거부로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나 알렉산드로스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고 할 수 있지. 세상에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있다. 일단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모두 내 손안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정말 아주 크고 원대한 계획인 서방 원정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알렉산드로스의 나이가 31살, 겨우 31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알렉산드로스가 정말로 중년까지 살아 있었다면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을까? 그리고 정말 그의 계획대로 이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카르타고와 로마까지도 과연 정복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서방 원정을 정말 열정을 불태우면서 계획하고 있던 알렉산드로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영혼의 동반자, 소울메이트라 불렸던 헤파이스티온의 사망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동반자는 바로 헤파이스티온이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을 뿐 아니라 모든 걸 의지할 수 있었던 단 한 명의 친구였지. 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구나. 실제로 알렉산드로스가 받은 충격은 정말 엄청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헤파이스티온의 죽음이 중요했던 이유는 사실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전쟁 속에 상처를 받았던 알렉산드로스지만 이 정신적인 내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헤파이스티온의 죽음으로 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어떤 정신적인 충격과 내상이 굉장히 커졌던 것을 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알렉산드로스의 죽음과도 꽤나 연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알렉산드로스는 이듬해인 기원전 323년 계획했던 서방 원정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헤파이스티온의 죽음을 잊으려는 사람처럼 더욱더 일에 몰두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또 다른 수도 중에 하나인 바빌론에 병사들을 집결시키고 5월에 출정식을 거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출정식을 앞두고 며칠 전에 자신의 젊은 장군들과 회의를 하던 알렉산드로스는 갑자기 회의 중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전하, 괜찮으십니까? 몸에 열이 펄펄 나고 있습니다. 여봐라, 어서 의사를 불러와라.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고열이 며칠간 지속되다가 또 멈추고 또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또 고열이 며칠간 지속되면서 또 쓰러지고 이런 증상들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병세는 점점점 악화되게 되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젊은 장군들을 모두 소집하게 되죠. 그대들은 나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이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꿈꿔왔던 서방 원정을 진행할 것을 모두 맹세해 주게나. 그 맹세가 있은 이후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의 예감대로 알렉산드로스는 더 이상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향년 32세, 정말 누구보다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죽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원인이 독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알렉산드로스가 평소 과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급사를 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일단 알렉산드로스가 죽기 전의 증세가 고열이 며칠 동안 지속됐다가 반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덥고 습한 지역이었던 인도 원정을 다녀왔다는 점,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말라리아를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8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그가 이룩해낸 이 알렉산드로스의 대제국은 알렉산드로스가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다시 혼돈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리고 춘닥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아닌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대 로마사를 다시 연재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조금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원하시는 재밌는 부분들, 궁금한 역사가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는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